예, 그럼 지금부터 2026년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 번호 2026로 1726호 피고인 이운우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심리에 앞서서 재판 중계에 관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라서 항소심 재판 전 과정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또 재판의 공정성,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상을 보호 등을 고려해서 항소심의 모든 공판기일에 한하여 그 개최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재판 중계를 허가하면서 그 방식으로는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이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중계로 한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할 텐데요. 특검 측에서 나오신 분이 파견검사 김현지, 정재인 출석하였습니다. 김현지, 정재인 검사님이시고, 변호인 나오신 분이 법무법인 태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나오셨고, 그러면은 진술 거부권 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피고인 일어서시겠습니까? 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않거나 또 개개의 질문에 진술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묻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은우입니다. 생년월일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1심 판결에는 직업은 그냥 무직으로는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현재? 그다음에 주소랑 등록 기준지는 1심 판결 이후에 변동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거나 하면 법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먼저 1심 판결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피고인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사실로 재판 받았고,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 항소했고 또 검사도 항소 제기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 시작합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서 쌍방 항소 이유를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출하신 서명과 그 다음에 구두변론으로 진행할 텐데, 검사 측과 변호인 측 항소 이유 진술 마치고 혹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항소 이유 등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피고인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에 제출한 서면은 모두 진술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던데 항소장도 진술하시는 걸로 할까요? 함께 진술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7월 2일자 항소장, 7월 16일자 항소 이유서 진술하고, 피고인 측은 7월 22일자 항소 이유서, 또 8월 10일자 항소 이유 보충서 모두 진술하시고요. 그 내용 기초로 저희가 성명 증명의 항고에 대해서 검사 측은 간단하게 구두 진술하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한 PPT로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까? 제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먼저 검사 측은 간략하게 그럼 구두로 요지 말씀하시죠. 항소 이유는 간단히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특별검사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한 바, 특별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측은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신 건데, 다만 시간은 저희가 30분 보장해 드리는데 말씀처럼 항소 이유서는 저희가 다 검토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좀 강조할 부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요지 위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내용 없는 페이지 빼놓고는 한 50페이지 후반대인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내용을 좀 건너뛰면서 간략하게 그러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한 2시 반 정도까지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할 테니까요. 그렇게 시작하시죠. 잠깐 화면을 잠깐 저희가 바꿔.
맨 표지에 이 사건의 질문은 하나다. 피고인은 비판 자막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가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어떤 전체를 가르는 그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와 지시는 다릅니다. 자막이 삭제된 사실, 그게 결과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했는지 그 지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다툼이 없습니다. 스크롤 뉴스가 26건 중에서 10건이 삭제되어 16건만 송출됐다라는 거, 2024년 12월 4일 계엄 당일 새벽입니다. 근데 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피고인이 처음에 자막이 나가기 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은 잘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기업이라는 시기에 방송을 소스 부족으로 그만둬야 하는데 자막이라도 잘 처리하자라는 그런 개괄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삭제할 자막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는 두 번의 통화입니다. 두 번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정치인 등의 주장, 견해 등은 빼라라는 포괄적 취지였고, 그리고 20여 년 이상 근무했던 그 두 사람 박준석, 추동진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 유죄 판단의 연결고리를 보면 피고인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두 번의 통화 71초간에 각각 52초와 19초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 자막이 선별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강압적으로 이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직권 남용이 되며 그 두 사람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쟁점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 쟁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전반기 후반기로 관련자의 진술이 바뀌는데 신빙성을 어디에다 부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그 방송 기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자막 배제 기준이 평소처럼 정치적 견해 표명, 주장 등을 배제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검사나 이제 원심의 일부 판단에 따라과 같이 대통령이나 좀 내란 세력 아니면 비상계엄 세력의 어떤 유불리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속 요건으로서의 직권남용의 남용성과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이 된 것인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요건으로서 특검 관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요건으로 관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내란특검법 2조 제1항 11호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금 2024년 12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 14일 그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 내란 선전 부분은 불기소했고 특검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같은 날짜에 직권남용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스크롤 뉴스 자막 삭제 지시 역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피의자의 향후 방송 기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선전 자체가 불기소로 부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객관적 구속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내란 선전죄에 구속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물 공통이라는 그런 기준만으로 지금 이 사건이 적법하다고 내란 특검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대로 인정한다면 내란 선전으로 인해서 압수된 증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만 공통되면 모든 범죄가 지금 예를 들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거기 개인정보 유출이나 예를 들면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자료 속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 아니면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그런 게 된다면 모든 게 지금 포괄되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물을 공통으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한시적 제도인 특검 제도의 취지상 관련 사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순 증거와 기속 범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은 피고인이 지금 이 사건 그 공소 사실 관련해서 내란 아니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목적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상계엄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7시경에 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음주도 곁들였습니다. 그때 추동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코트 속에 있는 전화를 발견을 못해서 9시 18분경에야 확인 후 그 대통령실 생중계 일정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그렇듯이 뭐 KTV는 중요하게 뭐 특히 그 외국과의 시차 때문에 외국에서 벌어지는 뭐 순방 외교 그런 것 때 중요한 내용이면 그거를 중계하면서 그 이후에 방송으로 해설 방송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 사안이면 특보를 준비하라고 하고 바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모두 간부 출근하라고 하고 본인도 출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나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있던 그 비상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사실 관련 직접 통화는 2차례입니다. 1시 37분 58초경에 52초간 추동진에게 전화를 했고 1시 40분 58초에 박준석에게 약 19초간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전화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 기술적 문제로 KTBF 자막이 송출되지 않거나 전날 자막이 송출되거나 그런 것들 기술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통화였지 이 사건 뭐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겁니다. 추동진의 그 다음에 그 무관한 통화 이후에 지교철에 대한 지시 내용을 보면 자막이 너무 안 나가니 문제다. 담은 5개라도 넣어달라. 그런 통화를 하는 것으로 봐서 자막 내용에 대한 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통화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된 통화의 전부입니다. 이 71초, 합쳐서 71초의 통화 이후에 그 다음에 2시간 20분간의 그 실무진 간의 삭제, 재생성, 그리고 논쟁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71초와 이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이 71초라는 지시 내용의 실행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실무진의 실현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객관 증거를 보면 그 피고인과의 어떤 추동진과의 통화 이후에 추동진은 지교철과 통화해서 대통령 얘기하고 행정부 얘기하고 포고령 내린 거하고 이런 사실적인 것만 뭐 해달라. 정치적인 부분은 빼야죠. KTV는 YTN 연합뉴스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KTV 뉴스의 기조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언어의 내용조차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중심 KTV 기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추동진과의 52초의 동안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이 지교철에 대한 추동진의 그 발언 내용이 모두 지시되고 전달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넘게 25년 넘게 KTV에서 원장이 아무리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그 추동진의 KTV에 대한 이해, 방송 기조에 대한 인식에서 반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진술은 바뀌어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초기 진술에는 그 통화 녹취나 국회 증언이나 아니면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박준석은 본인이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또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뉴스같이 판단에 따라 삭제하였다. 추동진은 하단 스크롤이 최종 데스크 권한은 KTB 측에 있다. 그런 류의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검찰이나 법정에 이르러서 원장의 강압과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했다. 용산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냐는 그 어떤 말을 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불리한 내용은 넣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불리한 내용을 직접 넣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의 변화는 또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진술 변화의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중징계 통보 이후에 책임을 그 지시자에게 옮길 유인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12월 4일은 자막을 삭제를 실행했고 박중석이 직접 CPS에 접속하거나 추동진에게 전달하거나 추동진이 또 직접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때 물론 피고인은 박준석, 추동진이 직접 CPS에 접속해서 자막을 작업을 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개선에 따라서 지교철 씨에게 이런 거를 수정하라고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직접 하는 줄은 12월 20일 경에야 알게 됐습니다. 국회에 문체부에 출석하면서요. 그 다음에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 직후인 4월 8, 9일 날 문체부 감사와 초기 준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 본인이 판단해서 삭제했다는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통보가 있어서 박준석, 추동진에게 중징계 대상자로 정해졌음을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진술, 변화된 진술로 진술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11월 26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해임, 박준석, 추동진은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올해 3월 19일 날 법정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박준석은 검찰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 당시 진술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적당히 대답을 했다. 첫 번째 진술은 무시해도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문체부 감사 당시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고 기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중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조사 절차에서 적당히 대답을 했다던거나 그냥 그 진술은 무시해도 되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 주장은 박준석, 추동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부여해서 실체 진실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산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동진 씨는 이제 회의 내용을 검찰 증거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이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녹음이나 문자나 메신저나 전혀 존재하지 않고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어떤 사실관계입니다. 박준석은 또한 자기 진술에 자기 모순도 많이 보였습니다. 박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우리가 직접 직접 한다는 게 이제 스크롤 자막의 수정이나 그런 부분을 직접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의중을 내비쳤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아니라 7월 25일자 문체부 감사에 대한 재심의 요청 첨부 의견서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석은 처음부터 직접 CPS 접속해서 당일날 이 사건 공소 사실 그 자막 삭제, 수정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겠느냐라는 의중을 묻자 거부했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아직도 이 진술이 왜 나왔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동진의 독자적 자발적 실행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예. 추동진은 뭐 강압에 따른 수동적 실행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지교철과의 통화 등을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동진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팩트만 얘기하고 정치 빼라. 그리고 저희는 저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방송이잖아요. 정치적 부분은 빼야죠. YTN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지침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여당 야당 얘기는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원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부장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지교철에게 말합니다. 추동진은 국회 문체관광위원회 진술과 문체부 감사 진술 그리고 위 통화들에서 KTV의 기조와 역할을 자신의 확신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언급한 바 없는 내용이며 특히 52초 동안 통화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25년 이상 KTV에 근무해온 추동진에게 새삼 필요하지도 않은 설명이었고요. 나아가 추동진은 지교철이 수정 요구에 불응하자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계약 해지 취지의 통보까지 하였는데 평소 선생님, 선배님으로 부르던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계약 해지, 즉 해고 통보를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검찰과 원심은 옹호 목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직권남용죄 행사에서 사적 이익 도모 목적이 충족돼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KTV 방송 기조에 따라서 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된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논증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검 스스로 이 프레임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미 부정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스크롤 뉴스 자막 삭제 지시 역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피의자가 향후 활동 기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의자에게 내란 선전에 그 범위가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에게 내란 선전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까지 지면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이 그 탄핵 소추 의결 시점인가 아니면 그날 계엄 해제 시점인가 오늘까지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내란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선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권남용 공소사실의 양형 및 성격 규정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성 옹호 목적이라는 그걸 판단하지 선전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게 비상계엄 정당성 옹호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간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막 삭제 기준은 찬반이 아니라 견해표명 배제였습니다. 옹호가 목적이라면 옹호에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박준석도 어떻게 진술했냐 하면은 찬성반대를 가리지 않고 지우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직후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나 비판 입장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찬성 옹호 반대 비판도 모두 배제 대상이라고 했고 원심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여당은 비상계엄을 뭐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야당은 반대하는 거로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이재명,
등의 양당 대표의 발언을 모두 삭제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기준은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 표명적 발언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KTV의 기존 관행이 비상계엄이라는 소재에도 중립적으로 계속 적용된 결과가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데 계엄 해제는 신속하게, 계엄 사유는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4시 33분경 피고인은 추동진에게 전화해서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을 하단 스크롤에 즉시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뉴스 속보 자막으로 고정 자막으로 두껍게 나가는 자막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정규 방송 중에도 계속 반복해서 더라고 해서 10분간 24회 고정 표출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 자막까지 스스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계엄 선포 사유는 이미 시의성이 떨어졌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니 그런 부분, 왜 내가 계엄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미 시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미가 없다고 삭제를 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했고, 추동진은 그 통화 직후 바로 원장님 연락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 폭거하고 이런 것을 대통령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건 다 빼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바로 추동진은 그걸 이행을 합니다. 삭제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계엄 선포 사유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산 폭거나 반국가 세력 등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만 남기려 했다면 대통령 자신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 관련 절차도 빠짐없이 보도했습니다.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 의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이유인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국회방송 협조로 생중계를 추진했으나 이때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서 그냥 속보 자막하고 하단 스크롤로만 처리했습니다. 변호인이 그 항소 이유서와 보충서에 이 부분도 생중계했다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후 다른 서면에서 수정을 하거나 정정하겠습니다. 그 변호인이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다시 재상정되었고 가결되었습니다. 이때는 국회방송 NATV의 협조를 얻어서 개표 과정 직전부터 뉴스 특보를 시작해서 가결 선포까지 생중계를 하고 이후에 관련 해설 방송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계속 브리핑을 했는데 그 부분도 KTV에서 다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은폐하거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려고 했으면 굳이 이걸 안 했다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는데 이거를 꼼꼼히 모두 충실히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제 방송의 운영 기준은 대통령의 유불리가 아니라 KTV 기조에 맞는 공식 팩트 중심 정리였습니다. 일반 뉴스는 안 다루는데 이 뉴스들은 왜 국회 관련 다뤘느냐. 이건 대통령의 거취, 탄핵 여부, 그리고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탄핵의 소추 의결 여부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관련 있는 문제였습니다. 매체 성격과 직권남용의 남용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예, 다 이렇게 일일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용에 있는 건 봤으니까 중요한 네네. 거 위주로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아직 반도 안 되는데 시간이 거의 30분 다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스크롤 뉴스 관련은 방송의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입니다. 방송법상 방송 편성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심은 위임 정결 규정상의 어떤 절차적 권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크롤 자막의 내용에 대해서 기준이나 어떤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상 있는 것으로 봤는데 위임 정결 규정은 그러한 성격의 규정이 아니라고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준석 추동진은 피고인의 직무집행 보조자이고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KTV는 일반 보도 채널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 보도 채널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독자적 취재 검증을 하고 찬반에 관한 논평 해설을 합니다. 그러나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 전달하고 모두 정부 보도 자료에 기반해서 제작하고 취재 없이 그리고 논평 없이 팩트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별 채널별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TV는 정부 대통령의 그 홍보기관으로 실제 운영됩니다. KTV 미션과 비전이 적힌 바와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에 관련 유튜브인 KTV 이매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V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부 회의나 여러 가지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것을 청와대 수석이 발표할 정도로 거의 정부 기관의 어떤 상하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부 조직입니다. 제가 한 10분 더 드릴 테니까요. 네네. 예, 40분까지는 빨리 예, 진행하도록 40분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는 걸로. 예,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처리는 KTV의 정규 업무입니다. 기획편성부 업무를 보면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총리, 그리고 당정협조 그런 부분이 있고 위임 정결 규정에도 공약사항 관리 뭐 그런 부분, 국무총리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그런 부분이 정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갖다 정규 업무로 규정하는 언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V는 언론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남용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재판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의미 없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심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려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 입장을 설시하면서도 이러한 그 구체적인 법령상의 기준을 어디에서 차용하였냐면은 바로 위임 정결 규정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위임 정결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예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 내부 절차 의사결정의 간소화 규정일 뿐입니다. 예,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공정성, 균형성 규범이 추상 규범이며 그리고 행정제재로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낮고 그리고 그 얘기는 표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입법자의 어떤 입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 홍보 채널, 공보 채널에 이런 공정성, 균형성 규범이 적용되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지금 KTV는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공정성,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항소이유서에 있는 거는 넘어가고 요거는 항소이유서에 많이 쓰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달구었고 국회 의장이나 야당 대표나 단식하고 어떤 분은 삭발하고 자영업자들은 몰려들어서 시위를 하고 그런 엄청난 비판 반대 기사가 있는데 KTV는 그때 그냥 IAEA의 어떤 기준 그리고 정부의 발표 그 정도만 자막 처리했고 전혀 이런 뉴스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동일한 패턴을 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반대 견해가 있는데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소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 이어진 전자권 전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그런 보도가 지적하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포되고 시행됐던 정보통신망법 흔히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좀 비판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TV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기대 효과는 뭔지 그런 정도의 보도만 했습니다. KTV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KTV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검이나 원심의 그 언론사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들었는데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 명예훼손이나 그런 부분 피해구제를 신속하기 위한 법제인데 거기에서 개념을 언론사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방송사업자가 포함되는데 심지어 뭐 영화 TV, 바둑 TV도 다 언론사입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KT 올레 TV, SK 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 그런 것도 다 언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모두 언론사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나 사회 뉴스를 많이 다뤘다고 이제 특검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KTV가 여러 진술에도 나오지만 박준석 추동진도 인정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스크롤 뉴스에 관심도 없고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 비교 없이 그냥 자의에 의해서 선정했던 사례였고 본인도 그게 그 자기 판단에 의한 거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14,000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년에 14,000건 정도가 나가는데 거의 0.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내용조차도 정치사회 뉴스에서 의견 표명적 뉴스는 스크롤 뉴스에서 다룬 바가 없습니다. 뭐 조국 씨나 누구의 특정 정치인의 뭐 수사를 시작했다든지 기소를 했다든지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다든지 팩트적 사실 어떤 거였지 누구의 주장 견해 옳다 그르다 그런 부분은 포함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알 권리는 이제 헌법상 이제 37조 2항에 의해서 상방구조적 입법에 의해서 보장과 제한을 법률에 의해서 다 위임하고 있고 헌법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KTV라는 매체 그 성격과 기능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 권리 판단을 어느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판단하는 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6조에서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은 일종의 이후의 그 노력 규범, 선언적, 지향적 규범이라고 볼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홍보 전문 채널로서 공통된 게 있는 KTV, 국회방송, 국방TV가 있는데 모두 이렇게 홍보 채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국방TV도 아니면 특히 국방TV는 매일매일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는 원심의 취지, 특검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전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공정성 개념을 폐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 어떤 매체든 찬반 견해를 동일하게 경중을 갖게 이렇게 보도하라는 게 그 개념이었는데 연방통신위원회의 어떤 심의 규정이었고 규범이었는데 그때는 라디오 방송 정도 희소한 전파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IPTV 등등 해서 수백 개의 채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공정성 개념을 87년에 폐기했는데 그 이유는 각 매체별로 특정 의견을 허용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는 다른 매체들도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 내지는 방송 부분에 있어서 위축 효과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기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폐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KTV의 일반 보도 채널과 같은 기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아까 언론사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그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형 특검의 구형은 공소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특검은 이걸 갖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그 기소하면서도 거의 양형 기준은 내란 선전에 준하는 정도로 판단해서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원심도 양형 사유로 이러한 사유들을 밝혔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소이유서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방어권 이런 걸 책임 전가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본다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도 아니며 다만 실체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검 항소 이유서에 대한 그 반박은 여기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예, 아니. 예. 요 지금 PPT 자료에 있는 특검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요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진 않으셨죠? 예, 이게 전부인데 따로 제출할까요? 예, 필요하면 뭐 예. 제출 이거 나중에 종합해서 하셔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 반박은 기존의 서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예.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시고요. 예, 그럼 그까지 듣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처럼 일단은 뭐 정식으로 쌍방 항소에 대한 답변서는 따로 제출하신 건 없고 지금 방금 구두별로 뭐 하신 내용은 있는데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쌍방 항소기가 구하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측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일단은 저희 조서에는 쌍방 항소기가 구하는 걸로 하고 뭐 변호인 진술로 사무관님 그 오늘 구두변론 자료에 있는 그 검찰 측 항소에 대한 반박 예, 그 부분을 뭐 답변 내용으로 한다 뭐 그렇게 그냥 일단 저희가 기재만 해 놓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나중에 뭐 보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까지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뭐 혹시 예, 뭐 항소의 이유나 아니면 뭐 재판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변호인 말씀하신 거하고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간략하게 예, 제가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심에서 1심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제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변호인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그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그 계엄 이후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번 받았고요. 그 전에 이제 국회에 나가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진술들을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의 감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그 후에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이런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단계의 그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그 진술과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심의 그 판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물리적인 증거에 대한 것들이 물리적인 증거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그 판결에 반영이 좀 미진했다. 그리고 오히려 추동진 그다음에 박준석 부장, 추동진 팀장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판결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추동진하고 박준석 부장 두 사람의 진술도 여러 번 나옵니다. 감사 때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번의 의견서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또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런데 앞서 우리 변호인이 설명을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한번 이 사람들의 이제 진술 방향이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중징계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를 기점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진술을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 목록에서 이렇게 읽어봤을 때 두 사람이 가장 진실에 가깝게 진술한 것은 2025년 4월 최초 감사 때는 중징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그때는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의 진술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검찰이든지 이런 쪽에 오면 진술 자체가 대부분 방향성이 다 바뀌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쪼록 그 2심 재판부에서 그 감사 때에 이 두 사람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나 최후 진술에서 뭐 추가적인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끝까지 하고, 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 사건 쌍방 항소 이유에 대한 검토와 뭐 또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그 좀 뭐랄까요, 좀 주장 취지를 좀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구성명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구성명상에 대해서 일단 뭐 초안은 나눠드릴 테니까 쌍방이 한번 보시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성명상 최종적인 내용은 오늘 공판조서에 기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구성명에 대한 답변은 오늘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신 다음에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예, 구성명 내용에 대한 뭐 설명은 예, 저희 주심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성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의 성명 구하겠습니다. 그 원심 판결에도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운행 규정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증거로 제출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증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한국정책방송원 운행 규정 25조에 보면은 정규 뉴스 이외 임시 뉴스는 뉴스 속보와 자막 속보로 나뉜다라고 하고, 자막 속보는 프로그램 중단하지 않고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방송함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스크롤 뉴스가 이 자막 속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지금 쌍방 주장이나 이런 걸 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건 쌍방이 다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소장 6면부터 9면에 보면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26개 스크롤 뉴스 자막이 송출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윤 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 등 10개 자막을 골라서 삭제하게 함으로써 16개 스크롤 뉴스만 방송되도록 했다라는 게 이 사건 공소 사실입니다. 근데 공소장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보면은 그 당시 송출 중이던 뉴스 항목이 나오는데, 이 개수를 다 세보면은 이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26개가 아니라 25개거든요. 25개고, 조금 전에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재명 윤 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 군경 신속히 복귀해야 부분은 당시 송출 중이던 스크롤 뉴스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빠진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언제 송출됐던 걸 언제 삭제했다는 것인지 현재 공소장 기재상으로 일부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기록에 의하면 박준석과 추동진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뭐 소청이나 이런 불복 절차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징계 내용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피고인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거 이외에 내란 선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고합 552호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장을 좀 제출해 주시죠. 예.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예, 안 그래도 어제 그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내란 선전에 대해 예. 저희 이 사건과도 사실 관련이 있어서 예, 이 예. 사건 절차 진행에 대한 그 참고 자료를 따로 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소장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변호인 측에 대해서 성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5일자 원심에서 했던 피고인 신문 녹취서를 보면은 피고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고 5월 15일자로 그 원심 피고인 신문 당시 현재 소청 심사 진행 중이라고 진술을 했던 것까지 예, 확인이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징계 그 소청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예. 그 이후에 또 다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그 변호인이 이번에 제출하신 항소 이후 보충서 20면 보면은 이 주장은 원심에서 변호인 의견서 첫 번째로 제출하신 변호인 의견서 17면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 무효 관련 주장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은 전문 편성 PP가 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을 교양 또는 오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공 채널 등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에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취지 주장을 원심에서도 했고 예. 이번 항소 이후 보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결국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예. 방송법 69조에 보면은 방송 69조 5항을 보면은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 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 분야 이외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을 보면은 법 제69조 5항에 따라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뭐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과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되는데 다만 공공 채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면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는데 전문 편성 프로그램은 부수적으로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공공 채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 채널은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일단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의 문헌 자체에서 위임 근거 규정을 방송법 69조 5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따라서 위임 근거 규정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술로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래서 이 취지가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규정의 문헌상으로는 위임 근거 규정을 69조 5항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무효인 근거가 도대체 위임 범위를 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과잉금리 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인지 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신 서면만으로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주장을 좀 서면으로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020 역시 항소의 보충서 5면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찬반을 가리지 않는 배제 원칙에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나 비판 입장을 모두 제외시켰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문제된 자막 뉴스, 그 삭제된 것 중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스크롤 뉴스인데 삭제된 것도 혹시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 예. 자막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삭제된 거는 다 비판하는 내용만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장, 찬반을 가리지 않는 배제 원칙에 따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주장을 좀 보완을 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면은 피고인 주장 중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롤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 주장도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공소 사실에서 지금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는 그 입장의 주체가 정당이나 정치인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국회의장이라거나 또는 대한변협과 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요거 추가해서 하나만 더, 예, 뭐 그냥 뭐 오늘 구두변론절에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뭐 여기 제목에 또 비판 자막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통화는 딱 2번뿐인데 뭐 이렇게 하나씩 지목해서 삭제하도록 반복 지시했다는 것은 뭐 통화 기록과 반한다, 이제 이런 취지 주장을 쭉 있으신데, 근데 이제 이 사건 공소장 보면은 어쨌든 뭐 말씀처럼 2번 전화한 건 2번인데 이게 이제 자막 삭제가 된 거는 4시 4분까지 지금 계속 뭐 삭제됐다 살렸다가 삭제됐다 살렸다 했다는 게 지금 공소장 기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이 그 계속 어쨌든 삭제 관련된 뭐 삭제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피고인 측은 정리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전화 2번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피고인은 계속 그러니까 그 자막 뉴스가 어떻게 뭐 그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보고는 계셨던 거죠. 항시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예. 몇 시까지 자막이 안 나갈 때 왜 안 나가냐 통화하고. 예,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안 나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제된 다음에 예. 해제 소식 밝히고 고정 자막으로 장기 송출하고 예. 그리고 계엄 해제됐으니까 계엄 선포 사유는 빼라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금 공소장이 어쨌든 간에 피고인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4시 4분까지라고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4시까지는 피고인이 계속 그 자막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건 맞습니까? 계속 보고 있지는 못했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보기는 했죠. 하여튼 4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그 뭐 계속 한 시도 눈을 안 떼고 뭐 화면을 본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막이 내가 지금 피고인이 2번째 전화한 것도 첫 번째 그 전화를 저희 추동진한테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한 10분 있다가 1시 40분에 또 박수석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두 번째 이행이 전화하신 거는?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네. 추동진은 이제 박준석이 부장이고 예. 추동진은 이제 팀장이니까 예. 일단은 통화가 추동진하고 먼저 됐는지 하여간 제가 생각이 먼저 났는지 추동진하고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석 부장한테는 당신도 이 사실 알고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20초밖에 통화가 안 그리고 또 된 공소장에는 추동진한테 전화했는데 이제 그거를 한테 얘기했더니 거부하니까 그다 자막이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박준석한테 전화했고 그때는 이제 박준석이 직접 자기가 접속해서 자기가 이제 자막을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공소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공소장에 그거 그렇게 약간 되어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뭐냐면 추동진이가 전화를 받고 박준석 부장이 전화를 받는 그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있지가 않은 상태고. 예, 뭐 여기 최초는 공소장으로도 한 3분 정도인데. 네, 최초는 박준석 부장이 그걸 하고 그거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1, 2분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네. 양도 많고. 그래서 박준석 부장이 제 통화를 한 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뭐 증거관계 뭐 증거로 제출한 걸 보면 뭐 그런 언급이 뭐 있는 것도 보이긴 하거든요. 예, 피고인이 몇 시까지 전화했다. 예? 뭐 박준석이나 추동진한테 몇 시까지 전화했다는 뭐 그런 진술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자꾸 변호인 측에서 콕 집어서 뭐 우리가 한 거는 전화 2통뿐이고 뭐 1시 40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다 한 것까지도 뭐 이제 책임지는 것은 좀 객관적 사정이랑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일단 뭐 추가를 하나 한다면은 피고인이 그날 12월 4일 날 네. 예, 그러면 그런 자막 뉴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그 확인한 것이 대강 몇 시쯤까지 하신 건지 그 부분만 하나 그냥 추가할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증거 기록에는 또 관련자들 진술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 원심도 그렇고 만약에 피고인이 계속 보고 있었고 근데 만약에 문제를 뭐 자막에 삭제되는 거 알면서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피고인이 그것에 관련이 없다고 이제 이 공수사실에 의하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피고인이 언제까지 그날 요 자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또 뭐 저기 추동진이나 박준석하고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얘기한 게 언제까지였는지 뭐 그런 걸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대출해 보시죠.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도 어떤 성명사항에 추가해 볼 테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요 성명사항은 저희가 기한을 정해 드릴 텐데 그때까지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한 2주 정도 하시면 될까요? 검찰 그 정도 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거기서 징계 그 결과 문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혹시나 그 늦어지게 된다면 예. 따로 의견을 예, 예, 밝히도록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변호인측도 한 2주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8월 12일이니까 일단은 8월 26일까지 구속명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사모님 조서에다가 예, 쌍방 구속명 답변은 8월 26일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그럼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예, 이제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일단 1심 증거조사 결과 관련해서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증거조사된 뭐 증거 서류나 증인 등 그런 증거조사 결과 관련해서는 뭐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럼 그거 전제로 계속 진행합니다. 항소심 증거조사 관련해서는 뭐 검찰은 특별히 증거 신청하실 거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8월 10일자 의견서에 보니까 사실조회하고 증인 신청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KTV에 사실조회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변호인 측 증거 신청에 관해서 혹시 뭐 검사 측에서는 특별한 의견 예, 있으신가요? 그 사실조회 부분은 따로 의견이 없는데 그 증인 신청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이었고 그 증언으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이 사건 항소의 당부에서 꼭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서 증거 신청 기각하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일단 1심에서 보니까 변호인 측 증인도 증거조사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두 사람 정도 하셨죠? 예. 했는데 혹시 그거하고 입증 취지가 좀 다릅니까? 그 1심에서 사실은 그 많이 착목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좀 간과했던 부분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고 특보 방송도 뭐 무리하게 뭐 이루어졌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남용 부분 관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서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네. 신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흥은 그러니까 뭐 지금 검사 측 의견도 그렇지만 저희도 볼 때도 일흥은 약간 이제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싶긴 한데 근데 다만 뭐 이 사건이 지금 뭐 1심에서 전부 유죄가 나온 사건이고 해서 네. 뭐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혹시 만약에 증인 지금 2명 신청하실 때 이 중에 만약에 한 명만 한다면 우선순위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앞부분 이게 증인 중계가 되니까 입증 취지나 증인 이름이 이제 나와서 그 전파가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뭐 증인 일을 가능하다면 일을 하는 게 더. 이를 예. 최모 씨. 예. 예, 이게 재판이 중계가 돼서 혹시 뭐 입증 취지나 그게 상세하게 변론이 되게 되면 예. 혹시나 뭐 준비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근데 본인들이 아는 내용을 예. 말씀하셔야 되니까. 네. 어쨌든 1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다면 1번이고 정말 짧게 할 수 있으므로 예. 다 해주시면. 아니 뭐 짧게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하게 되면 뭐 필요한 건 하셔야 되는데 예. 다만 뭐 말씀처럼 항소심에서 증인을 비롯한 이제 특히 이제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규칙에도 이제 예.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고 또 신문도 이루어져야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취지를 확인하려고 예. 했던 거거든요. 예. 변호인 그 첫 번째 증인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 사건 당시에 예. 어디 있었어요? 존재했었습니다. 취재팀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회의도 같이 하고.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 사무실에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실은 위에 층에 있고 아래 그 취재팀 보도부에 있었습니다. 보도부에 예, 있었다. 예, 예. 그 사람은? 저는 5층에 방이 있고요. 3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처럼 뭐 첫 번째 잠깐만요. 뭐 변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미리 혹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취재팀장. 예. 예. 그럼 그분을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채택하고 다른 그 두 번째 사람은 뭐 일단 뭐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사람만 일단 그럼 채택하는 걸로 해서. 신문하고 사실조회는 채택할 테니까요. 네네. 신청서를 바로 내십시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바로 내시고
그러면 일단 다음에 그러면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뭐 말씀처럼 주신문 한 30분 또 반대 신문 보충 신문 포함해서 한 1시간 정도 네.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날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신에 이제 그 예. 증인 신문할 때 그 예. 사실조의 회신 결과를 보면서 예. 신문을 할 필요성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일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기일은 지금 저희도 뭐 다른 사건도 있고 해서 9월 2일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3주. 사실조에만 한 뭐 기일 전 한 예. 뭐 일주일 전에 예. 좀 도착할 수 있다면 신청서만 뭐 가능하면 내일 중에 바로 네네. 내주시면 저희가 네. 바로 보내고 네네. 저기 보낼 때 뭐 언제까지 좀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하고 안 되면 네. 저희가 뭐 전화로 독촉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라도 네네. 해볼 테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9월 2일 오후 2시 검사 측 다 쌍방 시간은 되시나요? 9월 2일 9월 2일이 수요일인데 9월 2일 제가 다른 사건이 가능하세요? 잠깐만 검색해 예, 예,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 행정부 사건에 증인 신문이 한 4시경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날. 정확하지가 않은데. 9월 2일.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 안 터져갖고. 아 9월, 그럼 9월 1일 제가 기억 좀 해내겠습니다. 뭐 저희가 잠깐 검색해 볼까요? 혹시 사건 번호 모르시죠? 아니면 예, 서울 이게 고등에 여기 있는데 서울고등은 아니고 잠깐만요. 뭐 저희가 여기서 지금 사건 검색해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뭐 중앙에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중앙인데 그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첫 기일이라서 그냥 맞추겠습니다.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9월 2일로 예. 수요일 날 예. 예. 그러면 9월 2일 오후 2시에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네네. 말씀처럼 뭐 사실조회도 도착하고 증인신문 예정대로 되면 네. 증인신문 1시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결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예. 혹시 뭐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실 예,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 측도 또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 하실 건 없죠. 그럼 최종 변론으로 하면 되는데 최종 변론은 혹시 뭐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면 되나요? 검찰 측은 저희는 한 15분에서 20분 15분에서 내로에 2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혹시 최종 변론 하시게 되면 간략하게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한 20분 정도 하시면 될까요? 뭐 최종 변론 한 20분 정도 하시는 걸로 뭐 일응 그렇게 하고 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여튼 1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럼 9월 2일 날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결심하고 뭐 저희가 뭐 적당한 시기에 뭐 선고하고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해 볼까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여기 사주조회 신청서는 바로 예, 바로 내일 중으로 그럼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증인도 마찬가지로 신청서 바로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예, 주소하고 1번 예, 1번으로 예, 아까 말씀 취재팀장 예, 그래서 바로 내 주시면 저희가 소환하고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복사를 떠와야 돼서 그 예. 법원에서 떠와야 돼서 그게 양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스크롤 예. 요청하시는 거 뉴스하고 스크롤 뉴스가 예. 양이 1년치가 넘어가고 잠깐만 지금 신청하신 게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도착하도록 근데 또 그 신문사항도 하셔야 되는 거죠. 25년 6월부터 26년 8월까지 메인 뉴스 아이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스크롤만 메인 뉴스 아이템하고 스크롤 뉴스요. 예. 그래서 그게 스크롤 뉴스만 해도 만몇 천 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검색어를 입력해 갖고 찾아보고 그래야 돼서 아니면 이거 범위를 조금 더 줄이시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원심에서도 요 비슷한 거 한번 하셨잖아요. 네. 기한이 이제 그때는 3월까지인가 해가지고 네, 한번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뭐 6월 이후에 6월은 뭐 이제 약간 뭐 이제 변동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뭐 되는데 그럼 기간은 좀- 동일하게 하고 저희가 그 검색을 좀 기술적으로 잘해서 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네. 기한을 좀 줄이든지 해서 하여튼 뭐 가능하면 그쪽에서 보내는 쪽에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신청서를 내 보시죠. 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고인 얘기 들으셨죠? 네. 예, 예. 다음 기회에 증인 신문하고 그러면 일정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예, 접행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